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소환에 응했는데 실질적으로 경호처 1인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저희가 뉴스로 보도를 해드린 대로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를 경찰이 소환 조사한 게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일단 정 실장에 앞서서 신원식 실장 등 비서실 소속 인사 5명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정 실장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그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계엄 선포 전후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현재는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다라고 지금 고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담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뭐 예. 주요 종사자라든지 이런 죄명이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그 조사가 있었다라고 보이고 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발과 관련해서 의심되는 사실관계가 고발장에 적시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 시간에 어디에 있었다면 누구와 있었는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물어보는 절차를 진행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 퍼나르면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또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내란 선전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펼치면은 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내란 선전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 내란 선전죄가 형법 90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법 90조 2항인데 1항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항 같은 경우에는 내란 또는 내란 목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예. 2항에서 내란 또는 내란 목적에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전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선동이나 선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보면 2015년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선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요건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독립적인 범죄이고 이 결의라든지 실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례를 한 행위에 대해서 선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동과 다르게 선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선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전적인 뜻도 있을 것이고 법률적인 뜻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해석상 선전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이 관계 없이 선전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전에 해당하는 죄인 것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조심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재판부가 알 수 있겠네요, 그 부분요, 그렇죠? 예,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2015년에 나왔고 이 판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볼 것인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내란 선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국가보안법에도 이제 선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상의 선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는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내란의 선전에도 동일하게 해석의 이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냐가 달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전과 표현의 자유의 차이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자 저희가 앞서 쭉 보도해드린 대로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출석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다. 얘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는 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호처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고 그런데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출석을 했었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일단 주된 혐의로 보이는데 이게 13시간을 어제 조사를 했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길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경호처장
처장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뭐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 관련 경호처장의 혐의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13시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렇다면 질문이 정말 말씀하신 많은 것처럼 겁니다. 예. 본인 것만 조사한다면 13시간을 넘기면서 이틀째 이렇게 할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본인의 혐의를 이제 정말 세세하게 보는 겁니다. 경호처장으로서 정말 세세하게 본다. 어디까지 지시를 했느냐, 뭐 그 경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처장이나 차장이나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일단 처장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이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물어보고 타임라인별로 세세하게 다 맞습니다. 따진다. 그리고 그 라인별로 누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만약이라도 처장의 지시가 있었고 이 부분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시간 정도 이게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뭐 잠시 이제 중간에 식사 시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긴 시간인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또 10시간 정도를 또 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요. 봤을 때는 예, 정말 사실관계를 그 하루에 대한 사실관계를 너무 세세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보입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건 아닌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성립이 될 수 있느냐는 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법상의 이 의무와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앞설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과 법의 충돌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그런 예. 법리적인 충돌도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경호처장이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출동했던 뭐 공수처라든지 경찰과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뭐 대응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경호처장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자,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만약 이 부분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뭐 공범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정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이제 성립을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사건을 정리를 해서 검찰의 송치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고 검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서 법원의 판단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보고 있다. 이게 통상적으로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길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석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박정준 전 처장이 돌연 출석을 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하 경비지원본부장도 출석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호처장이 어제 오전에 출석을 하면서 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그 신분에 맞는 조사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랬었죠. 이야기를 했었기 예. 때문에 이 출석 자체가 결국 대통령에 대한 이런 출석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부 분열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출석 통보를 했었고 또 이제 본부장이라든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출석 통보를 했는데 지금 보면 처장이 출석했고 또 다른 간부 1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럼 차장과 그리고 다른 간부는 출석을 안 한 상태거든요. 안 왔죠. 예. 예, 이렇다 보니까 이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뉘어서 이번 경찰 재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가 분열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 만약에 분열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경호처에서는 이 분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을 제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분열의 부분이 아니라 이 처장이 일단 이 부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출석을 함으로써 지금 당초에는 예상이 됐던 시나리오는 이 경찰이랑 공수처에서 이 출석을 계속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경호처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경호처 수뇌부들을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 기류를 변경하는 그런 상황까지 검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당일에 바로 이렇게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일에 체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수뇌부의 변경으로 경호처의 기류가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의 집행이 굉장히 용이해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체포영장의 발부는 검토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 이게 어떠한 의도였는지는 향후에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저희가 사실관계 어떻게 전개됐느냐에 따라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박 전 경호처장은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긴 시간 세세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이진아 경비지원본부장도 경찰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경호처의 실질적 1인자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차 소환도 응하지 않았고 이렇게 온건파와 강경파가 내부 균열이 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출석을 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앞으로 취해져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호처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경호차장이 실질적인 1인자인 것이고 이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집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할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 관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 강경파가 남은 상황이고 이 대응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공수처라든지 경찰에서도 이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내부의 기류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가 짚어주셨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경호처장의 사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경호처 내 온건파가 아닌 강경파 지위만 남게 돼서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 재집행 과정에서 더 거세게 저항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강경파가 남은 상황이고 이 강경파의 의견이 나뉘었던 부분이 이 부분 재집행에 대해서 물리적 충돌을 감안하더라도 더 강하게 이 부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면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수처나 경찰에서도 만약에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다치는 것도 당연히 원치 않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물리적 충돌이 만약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 물리적 충돌의 범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까지 또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경호처 지휘 아래에서 현재 관저의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게 사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육군 55 경비단인데 관저의 요새화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사병들이 휴가도 반납을 하고 또 외박이나 외출도 제한을 하면서 조금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런 사안인데 2차 집행 과정에서 다시 방어에 동원이 된다면 이게 사병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 5호 경비단 같은 경우가 이제 경호처와 관련해서 외곽 경호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1차 집행 당시에도 이 외곽 경호 과정에서 어쨌든 처음에는 조금 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 5호 경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병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복무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 의무 복무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부분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의 문제라든지 다른 법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국방부에서는 이 경비단에 대해서 이 부분 집행과 관련한 부분 법적인 부분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2차 재집행이 있을 때 5호 경비단이 어떻게 행동할지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경호처에서는 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동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예.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재집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1차에서 실패를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1차 때 강력하게 막아선 경호처를 뚫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니까 만약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할 텐데 어제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모아서 회의도 했다고 그래요. 2박 3일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전략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 얘기는 어떤 단순한 액션에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00명을 모았다는 것은 집행 의지에 변함이 없고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공수처에서도 이번 2차 집행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동일하게 이번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넉넉하게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셨던 뭐 2박 3일 장기전 이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 충돌을 이제 피하는 방법으로 만약에라도 경호처 인력보다 한 2배, 3배 인력을 이제 만약에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크럽을 한다고 해도 한 3명, 4명이 한 번에 이렇게 둘러싸고 사람을 이렇게 한 명씩 이탈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이제 검토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스크럽보다도 더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누군가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2박 3일 동안 이 주위를 둘러싸고 그 부분 결국엔 지치게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변수가 계속해서 정말 시시각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뭐 태도를 변경을 해서 그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뭐 예. 출석에 대해서 조율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서 일단 저희도 많이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의 집행 방식과 또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가 될 것이냐 그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집행 시점이 현재 영장 시한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는데 언제쯤 윤곽이 잡힐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수처와 경찰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일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넉넉하게 기간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1차 집행 당시에 이 실패한 사유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7일이라는 영장 기간이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6일에 그러면 종료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6일이라고 하면 주말이 이제 언제인지 알 수 있었고 또 평일에 이제 언제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박한 평일이 6일이었기 때문에 6일보다는 더 앞설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은 이번에는 뭐 야간 집행도 아마 가능한 영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야간이 더 뭐 안전한 뭐 체포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야간에 이제 집행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가능성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경호처도 어떻게 방비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이 세워지고 다음 주 한 주간은 모두가 그 날은 어느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